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전통회화 두 번째 수업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으로 저저번 주에 전통회화를 배웠었는데, 그때 했던 거 한 번만 더 다시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그 전에 했던 PPT 자료를 한번 꺼내보고요. 일단 전통회화라는 것은 우리 이때까지 서양 작품 봤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미술, 그리고 이전에 중국의 미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통회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화가에 따라서는 문이나 미나로 나뉠 수 있고, 한국화, 그 다음에 한국화의 분류에는 재료에 따른 분류도 할 수 있었죠. 수묵화, 수묵담채화, 그리고 진채화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분야별로 다 보았었는데,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풍속화 기억나죠?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 작품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었어요. 자, 김홍도는 보통 원형 구도를 많이 사용해서 집중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면, 신윤복은 수평 구도로 나열형 구도를 많이 사용을 해서 화려한 색채로 그런 양반들의 애정이나 로맨스 등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중요하다고 했었던 사군자 기억나나요? 사군자, 사대부들의 군자를 상징하는 소재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을 시와 서예를 곁들여서 그린 그림을 사군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군자는 우리 문인화의 아주 대표적인 소재이고 아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자, 이 군자들마다 이 사군자의 특징이 있죠. 사군자의 상징성이 있는데, 매화는 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고결과 지조를 상징하고, 난초는 여름, 수려와 청절, 국화는 가을, 높은 절개, 대나무는 겨울, 고등과 충절, 이런 식으로 우리 선비들이 이렇게 사군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군자를, 충절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린 것을 바로 사군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러면 제대로 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한국화의 표현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넘어갈 거예요. 몰골법, 구룩법, 백묘법 이거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몰골법. 뒤에서 참고 작품이 나갈 거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잠시 이렇게 보고 뒤에 가면은 사진으로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몰골법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이나 물감만의 농단만으로 형태를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외곽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외곽은 그리지가 않아요. 반대로 구룩법은 윤곽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채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골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조금 더 장식적이겠어요? 그렇죠. 구룩법이 조금 더 외곽 테두리도 있고 그 안에 또 색칠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식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몰골법은 조금 더 호방하게 그냥 대충 쓱쓱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묘법이 있는데, 백묘법은 안쪽을 채우지 않고 그냥 먹선으로만 그리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은 구루법에서 윤곽선만 그리고 끝나는 거, 안에 채색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백묘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몰골법, 구룩법, 백묘법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뒤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구룩법입니다. 사진 보이죠? 자, 구룩법 쌤이 말했던 것처럼 외곽선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색칠을 하였죠. 지금 보이죠? 이렇게 연잎 인맥이 다 그려진 게 보여요. 자, 반대로 몰골법. 몰골법은 지금 여기서 물감으로만 그냥 대충 호방하게 물감으로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백묘법 보이죠? 외곽선만 그리고 안에 채색은 하지 않은 거, 이거를 바로 백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묵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봐야 될 텐데요. 묵법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도 선생님이 사진으로 첨부했으니까 우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는 삼묵법입니다. 삼묵법이라는 것은 붓에 세 가지의
세 가지의 모습이 다 표현된다 이 말인데, 자, 그게 뭐냐? 녹묵, 제일 진하다. 중묵, 중간 정도로 진하다. 단묵, 제일 연하다. 이런 것이 세 가지가 한 붓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묵법입니다. 발묵, 먹을 듬뿍 찍은 붓으로 먹을 쏟아 붓듯이 그리거나 튀기거나 번지게 하는 그런 기법을 발묵법이라고 합니다. 자, 또 선연법이 있습니다. 물을 먼저 바른 화면에 먹을 사용하여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는 기법이다 라고 했고요. 파묵법, 처음에 먹이 채 마르기 전에 덧칠을 하여서 처음에 먹의 윤곽을 그대로 깨트림으로써 변화를 주는 기법이고, 정묵법은 마른 단묵 위에 차츰 짙은 먹, 진한 먹을 덧칠해서 정묵된다, 적 쌓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층층이 먹이 쌓여서 중후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자, 삼투법은 단묵 위에 녹묵이 스며들어서 번지게 표현되는 기법이고, 퇴묵법, 즉 갈필법이라고도 하는 것은 붓에 물기를 아주 적게 해서 갈라지고 아주 거친 붓자국 있죠. 그런 게 나타나게 하는 기법을 바로 퇴묵법, 즉 갈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볼 건데 지금 뒤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이나요? 아까 선생님이 삼묵법에는 녹묵, 그 다음에 중묵, 단묵이 섞여져 있다고 그랬죠? 제일 짙은 먹, 그리고 중간 먹, 그리고 옅은 먹, 이렇게 한 붓에 나타나는 게 바로 삼묵법이고요. 자, 삼묵법 밑에 볼게요. 선연법. 자, 종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쫙 적신 다음에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약간 번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선연법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발묵법 보이죠? 이렇게 짙은 먹을 쫙 화선지에 딱 대면은 그 먹이 쫙 퍼지면서 이렇게 발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파묵법. 파묵법은 깨트린다고 했죠. 깨트리는 거라고 했죠. 진한 녹묵, 단묵 위에다가, 연한 단묵 위에다가 진한 녹묵을 덮어버리면서 먹을 깨트리는 그런 기법이 파묵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물화 묘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간필법이고 공필법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쉬운데, 자, 첫 번째 간필법입니다. 자, 감한다, 피를 감한다. 자, 고도로 함축된 최소한의 선만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선종화의 사의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간필법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만 딱딱 붓을 딱딱 쳐서 그림을 그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간필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반대로 공필법은 맨 오른쪽에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인데 이 작품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자, 공필법은 아주 가는 붓 있죠. 가는 붓으로 최대한 세밀하게 하나하나 한결 다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섬세한 묘사가 필요한 부분, 인물화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자, 인물화에서 앞면, 얼굴을 그릴 때 근육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붓질을 가하면 이렇게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되겠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 피부결 무늬를 바로 육리문이라고 합니다. 자, 육리문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은 준법입니다. 자, 준법이라고 하면 산수화에서 돌이나 산, 그런 것들을 그리는 방법을 말했는데요. 자, 처음으로 1번 피마준입니다. 밑에 있는 작품 사진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마준은 좌우 같은 방향으로 마치 3을 나누어 놓은 듯한 부드러운 선을 반복적으로 그려나가는 기법이다. 그래서 바위가 없는 부드러운 산의 능선을 나타내기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벽준인데요. 부벽준은 마치 도끼로 강하게 찍어내린 듯한 암벽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갈필의 붓, 아까 갈필이 뭐였어요? 그렇죠, 물기가 적은 메마른 듯한 필법이었죠. 갈필의 붓을 뉘어서라는 말은 우리 이거 붓을 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눕혀서 그리니까 지금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부벽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붓이 이렇게 누워있는 듯한 표현이 보일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도끼 자국이 아주 강하게 난 것처럼 표현되는 방법이 부벽준인데, 여기서도 대부벽준과 소부벽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딱 도끼 자국이 난 것 같은 강한 표현을 대부벽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갈필로 이렇게 문지른 듯한 표현을 소부벽준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절대준인데요. 허리띠를 잘라놓은 것 같은 기흥, 니은 형태의 선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주로 바다에 연한 납작한 바위 표현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준법에 대해서, 대표 준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자, 뒤에 조금 더 준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조금 더 알아봅시다. 하엽준. 자, 위에 작품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자, 하엽준. 연잎의 맥이 퍼져 내려오는 것 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선에 의한 표현이다. 자, 솟아오른 바위의 형세를 이렇게 표현할 때 적합하다. 자, 솟아오른 바위를 이렇게 하나하나 연잎의 맥이 퍼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는 것이 하엽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점준이 있습니다. 빗방울처럼 생긴 작은 타원형의 점들을 농담과 크기를 달리하여서 무수히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작은 산이나 언덕, 나뭇잎 등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우모준은 소의 털 있죠? 작은 털, 그런 것들을 아주 짧고 가느다란 선으로 바위의 표면을 둥글게 이렇게 감싸듯이 반복해서 그으면 그 화성함의 표현 질감 같은 거를 내기가 아주 쉽대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피마준이나 부벽준, 절대준, 그리고 하엽준, 우모준, 우점준 이런 것들은 산수와 준법의 그냥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놓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지법이에요. 수지법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뿌리나 줄기 또는 가지 등을 표현하는 기법이고요. 자, 수지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녹각화법, 그리고 해조화법, 녹은화법이 있어요. 자, 녹각화법부터 볼게요. 가지를 사슴뿔처럼 위로 향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잎이 떨어진 가을나무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해조화법은 해조묘법이라고도 하고, 가지를 개의 발톱처럼 아래로 향하게 표현한 거, 이거를 해조화법이라고 하고, 겨울나무나 죽은 나무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녹은화법은요, 암벽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묘사하는 기법으로 가파른 산의 나무에 녹은화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전법이에요. 전법은 나뭇잎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대한 기법인데, 자, 1번으로 계자점이 있어요. 개자, 한자 개자의 형태를 따라 한 전법으로, 개자 형태의 전법은 화렵수, 대나무, 낙엽수 등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송엽점은 침엽수의 잎이 옆이라고 지금 잘못 나왔네요. 오타예요. 침엽수의 잎을 뾰족하게 묘사하는 기법으로 소나무를 그릴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엽점은 오동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둥근 점을 찍 때 그것을 농담으로 원근을 표현하고 그 안에 이렇게 인맥을 그린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동엽점 사진을 보면 나와 있죠. 간단하게 인맥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농담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호초점은 후추 알갱이 같은, 지금 밑에 사진 보면 엄청 알갱이 같은 거 보이죠? 후추 알갱이 같은 그런 점을, 그런 먹을 붓끝에 묻힌 다음에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때리듯이 점을 찍는 나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잎이 무성한 나무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원근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근 표현에는 공기원근법. 여러분들이 공기원근법 하면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우리 이렇게 산 풍경을 봤을 때 이렇게 산이 앞산과 뒷산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공기에 의해서 뒤로 점점 물러나는 그런 풍경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공기원근법이에요. 자, 그래서 동양회화에서는 물론이고 서양회화에서도 이 공기원근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동양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먹의 농담에 의한 표현. 그러니까 주로 앞에 있는 산, 가까운 것은 농묵, 진한 먹으로 표현을 하고, 먼 것은 아주 연한 먹으로 표현을 하여서 이렇게 점차
공기에 의해서 원근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3원법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서양화와는 달리 전통회화는 이동 시점인 3원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산 넘고 다리를 건너 강을 바라보는 등 화가가 실제로 이동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한 화면에 복합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감상자도 쉽게 같이 이렇게 사색하고 거닐 수 있는 아주 서양 회화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간을 창출하게 돼요. 이게 바로 3원법입니다. 자, 3원법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곽희의 조춘도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앞산이 있고 뒷산으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고 그리고 또 맨 뒤에 있는 산이 있어요. 이렇게 3원이 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3원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풍경화를 그리거나 풍경화를 볼 때 이렇게 3원에 의해서 앞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공간이 쫙 나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바로 다 이 공기원근법이나 그리고 3원법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풍경화를 그린다면 이런 원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풍경화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변각구도라는 일각구도라는 것인데 지금 밑에 있는 마원의 산경춘행도 작품을 보면요. 마원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남송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성자라든지 강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자, 남송의 마하파와 명대의 절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는 잘 모를 거예요. 특히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미술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남송의 마하파와 명대의 절파에서 산수에서 즐겨 사용하던 그런 구도법이에요. 이 구도법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림을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여백으로 처리하는 거. 지금 밑에 보면 산경춘행도 보면 딱 그 상태이죠. 지금 왼쪽에 소나무인가요? 저게 엄청 이렇게 잎이 떨어진 그런 나무가 있고, 소나무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런 나무와 지금 자세히 보면 사람 2명도 있고요. 한 사람은 오른쪽을 보면서 사색을 하는 그런 풍경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밑에 자세히 보면 우리 아까 배웠던 지금 저 나무 표현이 뭐 노구나법 정도 되겠네요. 밑으로 쭉쭉 처지게 해가지고, 그죠? 녹각화법은 확실히 아니니까. 자, 그리고 뭐 아니면 해조화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돌멩이 표현한 부분에 이렇게 붓자국을 싹싹 쓸어내린 듯한 부벽준도 보이고,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구도법을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자연의 한 부분을 근경, 그렇죠, 가까운 곳에 부각을 시키고 화면에 구석에 배치를 함으로써 나머지 원경은 그냥 안개에 잠긴 듯한 표현을 암시적으로 하는 그런 기법을 변각구도, 즉 일각구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넓은 그런 공간감과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자, 일단 공간이 넓기 때문에 되게 그림이 시원해 보이고, 좀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되게 서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선생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마원이라는 사람이 저기 옆에 제발을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낙관도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변각구도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3원법과는 조금 구도가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3원법과는 아주 다른 구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화의 거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회화가 끝이 났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국화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전통회화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도 배웠고, 오늘은 또 전통회화를 그림을 그릴 때 뭐 묵법이라든지 필법이라든지 그리고 준법, 수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화 작품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한국화 작품이네 라고 끝내지 말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있죠. 배웠던 내용에서 뭐 갈필법이라든지 간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마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가면서 그림을 해석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재밌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게 해주려고 이런 수업을 준비한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나 그런 거 배웠었는데 하면서 부벽준이야 이것은 절대준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